안녕하세요. 아가미 적시기 방송 시작합니다. 난 겨울을 좋아하죠. 땀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예쁘네요. 오늘은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신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민 공동체가 꾸려가는 라디오 100.7MHz 마프 FM의 화요일 저녁 9시마다 돌아오는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 아가미 적시기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저희의 오프닝을 맡아주고 계신 바다가 되고 싶어요. 이혜린 씨의 노래였습니다. 저희는 파도와 마주보고 싶은 물도깨비고요. 네. 그리고 저는 나무를 베지 않고 책 만드는 법을 엄청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서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바다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가미 적시기를 시작하고 바다로 돌아가면서 아가미를 촉촉하게 적시는 법을 운을 떼면서 원래 이야기를 좀 끌고 갔었잖아요. 그랬었죠. 저희가 사실 아가미 적시기와 또 따로 같이 하고 있는 게 책 만들기인데요. 오늘 서재님께서 나무를 베지 않고 책 만드는 법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파생된 오늘의 고민이겠죠? 그렇죠. 네.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지를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의 비자림로가 그 무참히 벌목됐던 그 장면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나무를 안 베고 책을 만들 순 없나? 이 고민을 좀 계속 머리털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빠지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게요. 이제 어느덧 저희도 제주도에 그 비자림로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제주시와 이제 서귀포시를 잇는 긴 도로 중 하나인데 어떤 도로 한 구간에 이제 도로 폭을 넓히겠다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확포장 공사를. 이제 그곳에 이제 나무가 베어져 나가는 현장을 서재님과 저 물도깨비가 둘이서 이제 한번 상황을 모니터링하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렇게 처음 가본 지 1년이 지났다고 이제 네,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네, 서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나무와 완전히 무관할 수도 없고, 나무 또 나아가 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바다와의 길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 무참히 베어진 현장을 보니까 확실히 계속 그게 좀 그 선연하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서재님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고민에 아무쪼록 적절한 답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좀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또 재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보니까 해결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잘 좀 뭔가 파회책이 나오길 바라며, 네, 간절하게 또 길을 찾아보고, 또. 열심히 고민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재님의 근황. 아, 저의 근황은 저번 네네. 주 주말에 인천 무의도에 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 둘이 같이 갔다 왔죠. 아, 네, 그랬었네요, 참. 네.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되게 많은 시민분들과 활동단체들이 그 해변 정화 활동을 해오셔서 그런지 처음처럼 막, 와, 여긴 쓰레기장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적었었는데, 저는 요번에 그 낚싯줄을 너무 많이 발견해서, 아, 네네. 네, 그 갯바위에 낚싯줄이 엄청나게 많이 끊어진 채로 끼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을 등 뒤로 하고 태연하게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셨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때 낚싯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낚시를 한다는 것부터가 바다에 낚싯줄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는 설령 갯바위가 꼭 아니더라도 모래로 주로 이루어진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낚싯줄이 끊어지는 일이 되게 빈번하다는 거를 사실 제가 바다 낚시를 예전에는 가본 적이 있었어서 네, 아버님 따라서 갔었다고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쭈꾸미 낚시를 하는 지형이 보통 바닥에 모래밭으로 돼 있는 깊은 약간 수심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그 쭈꾸미들을 낚는 낚싯바늘이 굉장히 많이 얽혀서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미 끊어져서 버린 것이겠죠. 네네. 아, 이런 지형이어도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거니 지형과 상관없이 바다에 낚싯바늘을 던진다는 거는 버리고 오겠다는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서재님이 방금 하신 근황과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그 낚싯줄 한참 줍고 나서 허리를 딱 폈는데 저쪽 멀리에서 다른 활동가분들이 낚싯줄에 칭칭 감긴 새의 주검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여전히 낚싯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새 상황을 살펴보시던 그 수의사분, 활동가분이 있으셨는데, 네. 그분의 말씀으로는 발견했을 당시 낚싯줄이랑 낚싯바늘이 바위 밑에 깔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싯줄에 얽힌 채로 아마 바위 밑에 깔려서 익사를 하던지 굶어 죽던지 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이미 앞서서 바로 한 수개월도 안 된 1, 2개월 전에 제주도 이제 삼양해변 인근의 그 바닷가에서도 비슷한 바다새 주검을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 새도 비슷한 상태로 발견됐던 거를 미루어 보아서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불어 더 낚싯줄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쓰레기보다 더 먼저 좀 시급하게 치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낚싯줄이나 낚싯바늘이 그 해양 생물한테 끼치는 영향이 꽤 직접적이고 위험하다 보니까 가슴이 좀 섬뜩하고 막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볼 때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침침한 얘기를 했지만 좀 웃긴 얘기를 하자면 그곳에는 인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분이라면은 인간의 똥이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만 바다 쓰레기 중에는 똥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바로 지척에 항구가 있고 이제
항구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바로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풀숲 속에 쓰레기 줍다가 어느 분이 냄새를 코 속으로 확 들어가지고 네. 힘드셨다고. 네, 그날 끝나는 내내까지 입맛이 뚝 떨어져서 다른 분들이 간식 챙겨 먹는 내내 아무것도 입에 안 드시더라고요. 아, 그랬었죠. 너무 고생한 시간이었고 또 서재님도 고생하셔서 낚싯줄이랑 이것저것 또 주워 오시느라 또 허리랑 손목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뭐 낚싯줄이 가벼워서 크게 몸이 힘들진 않았는데 그 새 죽은 거 보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주검을 잘 추스려서 하긴 했는데 좀 영혼은 잘 떠났기를 바라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종종 바다 청소를 갈 예정이라 또 그럴 때마다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의 근황을 좀 가볍게 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좀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입체적인 책, 팝업북 만들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현무암 작은 자갈들 사이 밑에 이제 숨어 있는 소라를 종이 위에 구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축하. 이 책, 제 종이 면을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구조인데요. 이번에 이 소라가 들어간 면 같은 경우에는, 한쪽, 그, 오른쪽 면의 모서리 부분에 손잡이가 2개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하나씩 잡아당기면 돌이 하나씩 들쳐지고요. 돌 2개를 들칠 수 있는데 이 돌 2개를 들치면 그 아래에서 이제 소라가 뿅 하고 보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종이에다가 제가 샤프로 구멍을 뽕뽕 뚫어서 현무암 같은 느낌을 구현을 해봤는데, 서재님은 직접 보셨잖아요. 어땠나요? 너무 그 돌이 싹 들쳐지면서 그 귀여운 소라가 등장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완성됐을 때가 되게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파도, 움직이는 파도나 뭐 돌고래, 뭐 이런 생물들을 좀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의 소개에, 파도와 마주보고 싶은 물도깨비라고 소개드렸잖아요. 네. 파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서, 파도가 자신의 몸을 던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파도와 좀 마주보고 싶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저의 소개는 파도와 마주보고 싶은 물도깨비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도깨비와 서서재의 최근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노래 한 곡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노래들로 저희가 엄선했거든요. 노래 좀 듣고 저희 오늘 지금 바다는으로 넘어가서 아가미 한번 촉촉히 적셔보겠습니다. 안녕 고래야 어디 가니 친구들과 즐거울게 고래야 안녕 어디 가니 날아가는 커다란 고래야 하늘 춤을 추는 럼실럼실 하얀 꼬리 깜빡깜빡 눈망울엔 파란 바다 날 닮았던 바다 친구들 모두 함께 나는 눈물 남겨두고 잘 있어요 고래가 하늘로 올라가네 고래가 하늘로 올라가네 고래가 하늘로 올라가네 너 공주도 남겨두고 고래가 하늘로 올라가네 고래가 하늘로 올라가네 고래가 하늘로 올라가네 맑은
네, 저희 방금 듣고 온 곡은 크라이넛의 안녕 고래였습니다. 안녕 고래야 어디 가니? 아, 너무 흥겹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주제가 짐작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곡에 대한 소개를 조금 먼저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아주 흥겹고 둠칫둠칫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 잠깐 볼륨 때문에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정도로 신나는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는 가사를 보면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죽어가는 고래들에 대한 추모곡이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고래가 하늘로 올라가네, 고래가 하늘로 올라가네, 우리 맑은 별에서 다시 만나요. 정신없이 돌고 도는 소용돌이 고함소리,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 채여 상처받은 널 닮았던 바다 친구들 모두 함께 나는 눈물 남겨두고 잘 있어요. 라는 가사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본 다이지에서 돌고래 사냥을 하고 막 학살을 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은 네네. 모터보트 같은 걸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물보라를 일으켜서 고래들을 안으로 막 패닉에 하게 몰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작살로 찔러서 죽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죽이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신없이 돌고 도는 소용돌이 고함소리가 그거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그래서 들을 때 되게 사람이 너무 슬프면 되게 일부러 밝은 척하고 막 웃긴 장난도 치고 하면서 그 슬픔을 감추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슬픈 분위기는 전혀 아닌 곡이지만 되게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 지금 해석을 듣고 약간 입이 떡 벌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아, 그렇겠다. 저는 그 소음이나 빙글빙글 도는 세상이 약간 삶의 어려움 약간 이런 거나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막 시끄럽잖아요. 배들도 그렇죠. 그렇고 인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었지만 어떻게 잘 헤쳐내고 평화롭게 우리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래가 사냥당하는 장면이랑 너무 똑같네요. 그렇죠. 너무 소름 돋아요. 네, 물론 뭐 가사에 대한 해석은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굳이 이런 어둡고 슬픈 해석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실제 우리나라 해안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통받고 많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도입의 그런 서문의 격으로 그런 운을 띄워봤습니다. 아,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노래를 고심 끝에 고른 이유는 저희가 오늘 아가미적 시기에서 아가미를 촉촉히 적실 바다 이야기로 고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고래와 연안 개발 그리고 바다 환경 문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가볍게 혹은 무겁게 나눠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은 고래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고래를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고래를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바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고래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갇혀있는 고래를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책 속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다양한 고래, 진짜 바다에 있는 고래와 또 바다에 있지 못한 고래, 그리고 죽어가는 고래들, 힘든 고래들과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간단하게 고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겠죠. 네. 고래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약 몇 종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100종 정도 있을까요? 100종, 100종보다 조금 아래예요. 그 이빨고래랑 수염고래랑 다 합친 종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참. 방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살짝 하자면, 고래는 대체로 이빨고래랑 수염고래로 크게 나뉘거든요.
이빨고래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돌고래들 있죠. 약간 작고 입안에 약간 웃으면은 건치가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네네. 이빨고래고요. 우리가 흔히 흰수염고래라고 알고 있는 거대한 고래류들. 그런 이제 크리를 걸러먹고 이런 걸 걸러먹고 사는 친구들을 우리가 수염고래라고 분류를 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두 종을 포함해서 총 몇 종일까요? 약? 86종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몰랐지만, 그 해양수산부의 이제 조금 오래된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한 2010 몇 년경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약 80여 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또, 바키타 돌고래 사라지고 만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를 봐서는 아마 네. 소폭 감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때 시점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35종의 고래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보레고래, 아니면 보리고래, 아니면 밍크고래, 남방 큰돌고래, 쌍괭이, 요런 돌고래들을 이제 포함해서 약 35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적은 수가 아니죠. 네네네. 꽤 많은 종류의 고래들이 살고 있고요. 그런 고래들이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포경에 대한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국제포경위원회 IWC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1986년부터 국제적으로 상어포경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명 고래고시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고래류가 포획 금지인 상태이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포경이 불법입니다. 그렇죠. 포경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고래들이 잡힐까요? 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차차 풀어 나가보기로 하고요. 고래들, 서재님은 고래를 직접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야생의 고래는 본 적은 없고요. 어렸을 때 아쿠아리움에서 본 기억이 한 번 있고, 네네. 어른이 되고 나서 재작년에 그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수족관에서 감금 돌고래를 방류하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 돈 내고 아쿠아리움에 들어가서 돌고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봤던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 북극해에 사는 아마 흰 돌고래 벨루가였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래죠. 그렇죠. 네. 수입되어 온 고래인데요. 불법적으로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포획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잡혀 팔려온 인신매매라고 해야 되나요? 포신매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벨루가가 그때 당시에 그 수족관으로 3명이 들어왔는데 그 3명 잡기 위해서 그 일대에서 80명의 벨루가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우리가 보는 수족관 가서 그 관람하는 돌고래는 몇 명 안 될 수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죽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래를 직접 본 기억이 있어요. 네네. 있는데, 한 번 빼고는 딱히 좋은 기억들은 아닌 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고래를 봤을 때 상갱이를 봤어요. 야생의 상갱이를 봤었는데, 네네. 그때도 이제 아버지와 배낚시를 갔던 때였어요. 네네. 네, 서해에는 상갱이가 굉장히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서식 지역인데요. 그곳에서는 상갱이를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래들이 워낙 지능이 높고 똑똑한 친구들이라 그 낚싯배들이 지나가면은 그 옆으로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선수파를 탔을 확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보트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보트를 급하게 급정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 알고 보니까 상갱이랑 충돌할 뻔했다고. 네네. 제가 그때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상에 상갱이가 찍혔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네, 이게 상갱이가 등에 지느러미가 없는 친구다 보니까 네. 그 보면은 마치 꼭 검은 맨들맨들한 돌 같은 게 이렇게 쑥 올라다 들어가요. 그게 상갱이더라고요. 원래 되게 피부가 검은 편이잖아요. 상갱이가. 네네. 그래서 거의 완전 반질반질한 거대한 검은 조약돌 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서야 보고 또
그날 돌아오는 길에도 상갱이들이 옆으로 많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고 네. 아무튼 그때 그런 식으로 많이 가속해서 가는 보트들이랑 종종 부딪히거나 또 다른 낚시하는 분께 들은 바로는 그 낚시하는 분들이 상갱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낚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노로 때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 이후로는 낚싯배에 안 타고 있는데 그때가 저의 고래를 맞닥뜨린 첫 기억이고요. 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서재님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모 수족관에 이제 아쿠아리움에 감금돼 있는 돌고래를 해방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전 답사와 거기 이제 시위를 하러 갔었는데 액션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답사를 하러 갔을 때도 한번 보고 또 거기에 이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도 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착잡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상갱이 얘기를 하니까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상갱이들이 서해에서 지금 엄청 많이 죽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안강망이라는 그 조수의 차를 이용해서 어업을 하는 그 그물에 들어가서 많이 혼액되고 익사하는 방식으로 죽고 있고 네. 그 상갱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 해파리 탈출구, 해파리 저감 장치를 응용한 상갱이 탈출구가 이미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설치를 굉장히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그 개체수가 지금 몇 년 안에 멸종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안강망의 구조에 대한 약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약간 겹쳐진 주머니 같이 생겼다고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 또 비싼 그물이기도 하고. 약간 깔때기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물살이들이 이제 그 길게 늘어진 이제 주머니 같은데 이제 물살에 따라서 헤엄을 치다가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상갱이들도 그 촘촘한 그물 안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큰 개체들만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을 뚫는 방식이 이미 있는데 어획량이 줄지도 모른다는 약간 생각을 쉽게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그 고래 다큐멘터리 찍고 계시는 그 다큐멘터리 감독님과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고 어획량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는다라는 실험과 설득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추후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마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문제가 그래도 아마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인 전망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되게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돌고래를 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부럽죠.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제주도에서 남방 큰 돌고래 무리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핫핑크 돌핀스라는 고래 보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하는 생태 감수성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이제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바다 모니터링을 하는 바다 수영을 하고 바다를 이제 저희가 느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포구 쪽으로 남방 큰 돌고래 무리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고래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환경 문제, 인간과 고래와의 문제에 전부 다 중요하게 얽혀있는 고래들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금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먼저 해보려고 해요. 감금 고래들. 저희가 그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된 지 이제 2년가량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 돌고래가, 2014년경에 잡혀온 고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죠. 감금된 지. 그렇죠. 네. 원래는 3명이 갇혀 있었던 거죠. 벨라, 벨로, 벨리. 네네. 3명이 갇혀 있었는데, 2명은 벌써 죽었어요. 어린 때 이미 죽었고요. 이제 1명만 남아서 물속에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고래가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벨루가 친구가 이제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이미 그 생추어리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보내질 생추어리까지 이제 연락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돌고래를 감금하고 있는 측에서는 쉽사리 내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민들과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내보내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상황을 사실 생각해보면 그 벨루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먼 거리를 헤엄쳐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넓은 바다 공간이 필요한 친구들인데 기껏해봐야 수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수조 안에 미지근한 물 안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는 거라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해서 이 돌고래가 사실 이 수족관 안에 갇혀 있으면 수명을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벨라 같은 경우에는 몸 길이가 한 3.5m? 4m 정도 되는데 수조 깊이는 7m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원래 북극해는 되게 차가운 바다인데 네네. 그 아쿠아리움은 수온을 그렇게 낮게 유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엄청 펄펄 절절 끓는 보일러 땐 뒤주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겠죠. 보일러 땐 뒤주라니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운 비유네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몸 길이가 3m 조금 넘는 데다가 수조 깊이가 7m밖에 안 되면 거의 그냥 몸 길이 2배밖에 안 되는 독방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냥 계속 무릎 꿇고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아쿠아리움에 직접 보러 갔을 때 너무 눈물이 절절 났던 게 노래가 굉장히 밝은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네. 사실 동물원이나 수족관 같이 이런 감금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의 유흥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 막 즐거운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즐거운 노래가 나오고 막 동물을 이제 캐릭터화해서 소비하고 이러는 게 이제 계속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상황이 굉장히 즐거운 것처럼 이렇게 노래나 분위기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뇌당하고 또 즐겁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어린이분들 같이 견학을 오고 또 사진을 찍고 유리를 이 수족관을 계속 툭툭툭툭 두들기면서 반응을 유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벨루가는 수족관 안에 빙빙 돌고 또 인간이 앞에 나타나면 수족관 벽에 머리를 박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머리를 계속 콩콩콩 이렇게 마치 머리를 짓누르듯이 박는데 물론 우리는 그 돌고래가 이제 벨루가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해롭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인간들의 일방적인 반응, 자극,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극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계속 박는데 사람들이 계속 즐겁다는 듯이 얘가 머리 박아서 다가온다고 재롱 부린다고 사진을 찍어가는 게 너무 슬프고 비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같이 갔던 분이 이렇게 추스려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나왔는데 굉장히 슬픈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재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뭐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그때 그 아쿠아리움 2층에 네네. 그러니까 수조가 이제 2개 층에 걸쳐서 있었는데 네. 그 위층에 그 물도깨비님이 그런 게 있다고 알려주셔서 저도 보게 됐는데 네. 그 벨루가 그 뼈대가 공중에 대롱대롱 달린 채로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제정신으로 저 안에서 못 살겠다. 그 돌고래 뼈가 뻔히 보이는 그 위치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거를 저 안에 갇혀 있는 애는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진짜 뼈같이 생겨서 물론 진짜 뼈를 걸어놓진 않았겠죠? 그러면 진짜 제정신이 아니긴 텐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문제는 그 위치도 그 이제 수조와 바로 마주보는 천장에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벨루가가 위로 올라오면 그 광경이 훤히 드러나 보일 만한 위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자면 감옥에 갇혀 있고 독방이고 굉장히 덥고 이 위생도 안 좋은데 그 바로 맞은편에
이미 죽은 인간의 뼈가 이렇게 대롱대롱 천장에 매달아 놓은 거랑 똑같은 광경이잖아요. 마치 그렇죠. 너가 죽으면 이렇게 매달아 놓을 거야. 이런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서워서 눈을 절로 질끈 감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벨루가, 또 얘기하면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 벨루가가 감금된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벨루가가 이미 갈 곳이 있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금된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생추어리라는 곳에 보내져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거나 아예 돌아갈 수 없으면 이런 약간 인간의 이익에 의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연과 비슷하게 평온을 취할 수 있는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구역 같은 게 있어요. 네네. 보호구역이죠. 네, 보호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이미 생추어리가 갖추어진 상황이고 그 시설에서 보내와라. 우리는 준비됐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인데도 그 업체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감금하고 있는 측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인 상황이고요. 계속 내보내겠다는 약속만 허황된 약속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어기고 있고 또 계속 독촉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오히려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굉장히 뻔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 배짱이 두둑하게 구는 이유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벨루가가 올해는 좀 이렇게 생추어리로 보내졌다는 소식이 꼭 들렸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최근에 좋은 소식도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좀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감금된 고래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요. 고래들이 이제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미 바다에 나간 고래들과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위협에 처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가볍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고래들이 바다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나 고래들은 우리 인간들이 버린 해양 쓰레기 그리고 인간들의 개발 그리고 선박의 위협에 계속 노출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래들 중에 좀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고래들 중 하나가 종다리라는 이름이 붙은 남방 큰돌고래거든요. 네, 제주도에서 발견됐죠. 네네, 남방 큰돌고래인데 이 친구가 이 몸에 전신에 낚싯줄이 칭칭 감겨 있어요. 입에 낚싯바늘이 이렇게 꽂혀 있고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몸통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낚싯줄이 길게 드리워져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낚싯줄이 너무 오래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낚싯줄에 그 해초까지 자랄 정도로 해조류가 이제 엉겨부터 자랄 정도로 굉장히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친구의 행동이 좀 둔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핫핑크 돌핀스와 돌핀맨 감독님 그리고 또 다른 단체라 마크라는 이제 해양동물 연구기관의 이제 연계를 통해서 꼬리에 감긴 낚싯줄을 끊어내는 거를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 너무 기쁜 소식이죠. 맞습니다. 네, 인간에 의해 발생한 재앙이고 이런 상처이지만 또 무사히 끊어내가지고 남은 줄들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보다는 좀 더 생태가 이 모습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다리가 무사히 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요번 그 낚싯줄 제거 작전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네. 그 돌고래를 그물로 포획하지 않고 사실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네. 그물로 포획하거나 마취총을 쏘거나 해서 가서 끊어내는 게 뭔가 쉽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정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네. 근데 요번에 했던 그 제주 돌고래 구조단 그 세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그 단체에서는 포획해서 끊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돌고래한테 조심스럽게 접근해가지고 그 특수하게 만든 장치를 이용해서 그거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작전을 펼쳤는데요. 네네. 근데 실제로 돌고래들이 그렇게 그물로 포획해 오고 그러면은
되게 사람도 되게 폭행당하고 린치당하면 트라우마가 남고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네네. 그런 경험을 돌고래들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물로 포획할 때 그 쇼크사하는 돌고래들이 있대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돌고래의 입장을 조금 더 최대한 생각해서 사람은 위험할 수 있지만 좀 그런 방식으로 작전을 했고 아직 남은 낚싯바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그런 낚싯줄들은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던 건데 그런 점에서 되게 너무 다행스럽고 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보고 너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행복해졌는데, 이 종다리,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종다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양한 돌고래들이, 남방 큰 돌고래들이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막 줄에 여기저기 엉켜 있거나 살짝 파이거나 잘려나가 있거나 지느러미가 좀 잘려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종다리 외에도 이제 꽁이나 오레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꼬리가 잘려나가서 없는 상태예요. 네, 낚싯줄이 파고들다가 잘려나가 버렸죠. 네네. 우리가 고래하면 생각나는 그 거대한 이렇게 꼬리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꼬리가 아예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엄을 치면 마치 꼭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것처럼 그 척추뼈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헤엄치면서 어찌어찌 힘겹게 동료들을 따라가는 식으로 많이 발견되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오레도 좀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오레라는 이름이 붙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다리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행복처럼 오레도 기적처럼 오래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꽁이라는 친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낚싯줄이 감겨있는 상태로 관찰됐던 고래인데 최근에는 목격담이 없다고 해서 좀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낚싯줄에 감겨있거나 이런 상태로 발견되면 대체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종다리가 굉장히 운이 좋은 운이 좋은 경우인 거죠. 우리가 다들 다 종다리 같이 이렇게 끊어지거나 꿋꿋하고 씩씩하게 오래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바다에서 벌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비단 인간이 겪는 불쾌감이 다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해양 생물들이 진짜 죽어나가거나 다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고래에 대한 우리 애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롯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고래들이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바다와 인간과 해양 연안 개발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가령 해상 풍력 발전기와 선박의 소음들이 이제 고래들 같은 경우는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들이다 보니까 이런 청각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소음공해 문제들도 물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항구가 만들어지거나 각종 연안 상업시설, 또 군사시설이 개발되다 보면은 이제 연안이 개발되면은 그 일대가 오염되고 지형이 파괴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원래는 조용하고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던 지대가 해양생물들이 살 수 없게끔 환경이 변하거나 이러면 서식지를 잃게 되는 거죠. 집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인간이 육상이랑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와 그리고 또 양식장이 만들어지면서 양식장으로부터 발생한 오염 문제가 또 이런 고래들의 생태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해양 쓰레기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다리나 오래 또 꽁이 이야기처럼 해양 쓰레기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선박 관광 문제가 또 있어요. 고래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에 이제 고래를 보러 가겠다는 명목으로 배를 가까이 몰아서 고래들의 서식지에 침범을 하는데요. 요런 문제도 있고 또 포경.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고래 사냥과 고래를 납치해서 감금 학대하는 문제 이렇게 좀 다양한 문제들이 고래류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래와 관련된 문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다양한 단체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또
또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단호하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 고래와 바다 그리고 환경오염 또 연안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저희 다음 노래도 고래와 관련된 노래로 저희가 엄선했으니까 이 곡 같이 듣고 저희 마지막으로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래야 적어도 바다는 네가 갇혔으면 좋겠어. 고래야 헤엄하던 대로 계속 헤엄했으면 좋겠어. 부러워 난 고래야 네가 아마도 다들 그럴 거야. 아마도 다들 그래서 바다를 뺏으려는지 몰라.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여유. 고래야 적어도 바다는 네가 갇혔으면 좋겠어. 고래야 마른 하늘 위로 물을 뿌려줬으면 좋겠어. 두려워 내 소리가 아무리 그딴 해도 천둥에 미치지는 못하니까.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여유. 하늘의 거울 같아. 땅에서 셋대야 바다. 이슬의 고향 바다. 고래야지 바다 기억의 저편 바다. 어머니의 눈물 바다. 지구의 호흡 바다. 그래야 심장.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여유. 네, 방금 듣고 온 곡은 악동 뮤지션의 고래였습니다. 국민 남매죠. 그렇죠. 국민 남매 또 아름다운 곡. 고래에게 바다를 네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가사가 너무 인상 깊어요. 너무 사랑 가득한 가사네요. 네, 또 그 굉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천둥보다 더 하겠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굉장히 가슴에 남는 노래인 것 같네요. 네, 또 잘 골라서 저희가 가져온 곡 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 마지막 코너에서 이제 또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책은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남방 큰 돌고래 재돌이 야생 방사 프로젝트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남종영 씨고요. 펴낸 곳은 한겨레 출판, 펴낸 날은 2017년 5월 15일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984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수족관 돌고래 감금의 역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수족관 감금, 돌고래 감금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이면서 돌고래 야생 방류의 첫 포문을 열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그 서울대공원에 감금돼 있던 돌고래 제도리의 방류 그 과정을 쭉 추적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고래가 어떻게 수입되고 어떻게 갇혀있고 어떤 논리에서 방류가 반대됐었고 어떤 논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게 그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 돌고래에게 원래 돌고래의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활동가들, 그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그런 모험 같은 것도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어서 두께도 한 400쪽 정도 되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책인데 네, 정보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돌고래 감금, 우리나라의 돌고래 감금사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꼭 1순위로 읽어봐야 되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정보 밀도가 높다고 하니까 서재님이 딱 좋아하실 만한 책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계속 밑줄을 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이어서 네, 이 책 그 정보 밀도가 높은 만큼 또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워낙 새로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화나는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책에서 저자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약자의 몸은 그 강자들의 전쟁터가 된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계신데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제도리를 방류하는 것이 단순히 제도리만의 문제나 제도리와 제도리를 감금하고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거에 이익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방류 문제를 둘러싼 그 정치와 언론 그런 사이에서의 그런 엄청 논쟁과 그런 복잡한 정치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같이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 철학적으로도 배우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을 만들어지기까지 저자분이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첫 사례였잖아요. 맞습니다. 이 우여곡절이 엄청났을 텐데 이거를 사실 갇혀있는 것 말고는 상상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상상하게끔 해주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말은 쉽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작을 깨서 부숴주고 또 그 깨진 파편의 길을 따라 밟고 가면서 이 자취를 전부 다 담아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제도리를 다시 바다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길을 함께했던 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쓰신 분도 굉장히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저희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방금 책도 400쪽으로 안에 제도리만의 이야기로 꽉 담겨 있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한 편 가지고는 다 안 담기거든요. 그렇죠. 되게 압축적으로 오늘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다음 회차 때, 그러니까 이 주제를 이 주제를 한 번 더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의 이야기, 저희가 보고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나 이렇게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좀 들려드릴 시간을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한 번의 회차를 거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룰 테니까 그때도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재밌고 슬프고 또 가슴에 남는 이야기들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길고 슬프고 어쩌면은 사실 저희가 조금
최대한 좀 덜 슬프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또 들으면서 상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잘 엄선했던 곡들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또 다시 들어보면서 고래와 인간과 모두의 자유에 대한 상상을 하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아가미 촉촉하게 적시는 아가미 적시기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어떤 주제 가져올지 기대하면서 스탠바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도깨비와 서수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